이 진표 스님 얘기가 나옵니다. 제목에 보시면 진표 정간 뭐 이런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유사한 제목들이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고 고기들까지 막 법문 듣겠다고 산으로 기어오르다가 바위가 된 만호사 전설이 나와요. 저기 밀양에 가면 만호사라는 게 거기 여기 보면 불영 얘기가 나와요. 밀양까지 가보기엔 뭐한데 밀양에 가면 만호사라는 자리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돌을 두들기면 소리가 나요. 그게 그때 물고기가 올라오다가 바위가 됐대. 설법들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요 전국 각지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상공유사 아주 재미난 일관되어 있는 신화적 측면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머리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산천초목이 다 영웅을 키워줬다 이겁니다. 이때 국호를 고구려라고 고시로 삼았다는 나옵니다. 본성은 해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해모수. 해요 해. 그러나 천재의 아들을 햇빛을 받아 낳았다 하여 스스로 고로시를 삼았다. 이 얘기는 높다 이거예요. 해가 가장 높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리를 높을 꽃자를 써서 고시로 삼았다. 이런 하나의 유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운 그 고구려가 얼마나 융성했느냐. 21만 508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이련 스님이 훗날 기록한 겁니다. 그럼 21만 이거면 거의 100만 가까운 인구예요. 100만. 그럼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때 당시에요. 이 고대 국가 당시에 전 세계에 100만을 거느리는 국가가 몇이나 됐었을까요? 이거 그렇게 거의 뭐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대단한 강대국인데 뭐 역사적인 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다 자유무합니다만 이 주몽께서 세우신 이 고구려의 강역 중에 훗날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여기가 있고 여기 산동반도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중시되는 데가 여기가 북경이죠. 베이징. 어느 날 문건이 하나 발견됐어요. 북경 유수가 본국에다가 보고하는 보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 북경 유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주둔지 사령관이에요. 어느 나라에? 고구려의 주둔지 사령관이 본국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영역이에요. 고구려가 이만큼 차지한. 지금 중국 어쩌고 중원하는 게 여기 뜻해요. 여기요. 뭐 별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한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족이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송나라 하나입니다. 송나라. 중국사를 보시면요. 송나라 있죠. 송나라. 송나라는 역대의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송나라 하나 빼놓고 동진이라든가 진나라 이런 게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자기네들이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린 게 중국이에요. 뭐가 오랑캐인지 몰라요. 뭐가. 자, 뭐 이 얘기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때 이만큼 엄청난 영역을 차지할 만큼 크게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이때 이런 걸로 퍼준 걸 볼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들 가끔 가다가 법인님도 그런 거 없습니까? 데리고 좀 달려보고 싶다. 이런 괜히 뜬금없이 있을 때요. 제 사담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책을 읽을 때 춘원 선생의 유정무정 책을 읽는데 유정이었죠 아마. 유정의 남정님이가 나오죠. 간호원 이름 유정이죠. 그 바이카로 가는 게 거기죠. 저도 오래돼 갖고 그 바이카로까지 사랑의 도피를 합니다. 그때부터 바이카로를 가보고 싶은 게 아직까지 못 가봤네요. 아니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요. 그게 있어요. 두근두근하고 괜히 묘해요 이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스근스근 감성적으로 건드려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대륙을 질타했던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져옴을 보게 된다. 자 이제 알로 나타나는 거 머리에 둡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역사를 따지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바로 변한과 백제 부분입니다. 여기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삼한시대라 그러죠. 거기 담양에 금성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삼한시대의 산성입니다. 삼한시대의 산성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 담양에는 남아있어요. 그게 백제 때도 아니고 삼한 때 산성이에요. 산성터. 몇 년 전에 우리 법우님들하고도 한번 갔었는데 개별적으로도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고성이죠. 그러니까 백제가
정립되기 전에 산성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거기가 국가적 체제를 가졌다는 걸 보게 되죠. 뭐 여기가 보면 변한이다, 마한이다, 나누게 이게 역사학자마다 다 영역이 달라요. 그 부분 나누고 의식을 봅시다. 최치원 선생은 변한을 백제라고 지칭하죠. 최치원 선생은. 근데 뭐 어떤 분은 마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건 그렇게 그 영역에 살았던 것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인종학적으로요. 마한 사람과 백제 사람이 다르다라는 게 거의 정설같이에요. 백제는 크게 두 가지 백제가 있습니다. 온조 백제와 비류 백제가 있습니다. 비류는 온조 왕의 형이죠. 근데 이 비류 백제는 일본으로 갔다는 설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류 백제의 후손으로 보면서 일본을 하나의 백제의 맥으로 보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번에 천황이 이번에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된 천황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게 자기는 백제 자손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인정을 안 했는데 천황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한국과 잘 지내자. 그때 취임사를 보시면 그때 취임사라 그러나 그 즉위식이죠. 즉위식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제의 영역이 얼마큼 넓은지도 짐작하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온조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온조라는 분은 누구죠? 누구 아들이에요? 예, 고주몽. 동명성왕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리. 예? 유리 왕자가 오면서 유리 왕자와 은장도 꺾는 얘기 유명한 얘기죠. 어느 날 고구려에서 부여에서 도망갈 때 칼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잘라서 다음에 거기 있는 부인하고 있었죠. 그때 이 칼을 가지고 나면 내 아들이라고 보자. 그래갖고 유리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건국하고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이때 왕자라고 나타나죠. 그래갖고 유리 왕자가 이제 태자로 가면서 참 표현이 뭐하지만 온조와 비류는 좀 격가지가 돼버리면서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하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건국한 나라가 이제 백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기본이 조선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죠? 조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야.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인 주몽의 둘째 아들이 세운 나라도 당연히 단군의 자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또한 단군의 자손의 의식을 당연히 가졌다라는 겁니다. 가졌다. 그래서 이게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참고로 전성했을 때 호수가 15만 2,300이었다. 이 대단한 얘기죠. 이것도 엄청 7, 80만 대략 보면 그 정도 되는 인구다. 이 백제는 완전히 해상 국가입니다. 중국의 산동반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호남 지방, 충청도 지방, 그러니까 한성이라는 데가 서울이죠. 그 한주, 여기 한성주라 그러는데 이쪽을 다 장악했던 나라가 백주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해상 왕국이에요. 대단한 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이건 역사적인 상식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또한 비록 나라는 다른 나라 같았지만 밑변엔 단군 할아버지 의식으로 이어져 갔다 빛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신라 쪽을 이제 봅니다. 어떻게 괜찮죠? 이렇게 코드 잡는 걸로 가는 걸 이해하시죠? 여기 보면 드디어 박씨의 내력을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박씨가 왜 박씨인가? 혁거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혁거세 왕이 등장하기 전 그때 당시에 이 진안 땅에 6촌, 6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6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6촌이 있었는데 6촌이 아마 서로 어느 데가 다 제압할 만큼의 세력을 못 갖고 있었나 봐요. 서로가 비등비등했나 보죠. 그러니까 6촌끼리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견제하면서 아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말이죠. 여기 보면은 옆에 나라 백제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건 점점 강대국이 돼가는 것을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뭐냐? 이것이 하나의 뭉쳐진 국가로 가지 않는 한 자기네들도 자칫하면은 흩어질 수 있고 나라를 침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은 임금이 없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죠?
보면 알천 언덕에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위기감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냐? 이때 절대권자가 필요하다. 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금이. 우리 전체를 다스릴 임금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부터 법인들도 어릴 때부터 잘하는 전설 아닌 전설이 이제 드디어 알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나정이라는 우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믿거나 말거나예요. 알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때 흰말이 왔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천마전설이죠. 지금 155고분이 천마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 나온 게 아마 요즘도 나오지 않습니까만은 이 천마에 대한 전설, 하늘을 나르는 말에 대한 전설은 상당히 독특한 문제예요. 이건 하늘이 말이 하늘이 나르는 말이 와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을 깨고 또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혁거세라고 했다. 혁거세라는 뜻이 뭐냐?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밝음이에요. 이 알은 태양이라고 했어요. 해가 깨지면서 밝음 자체가 등장한 거예요. 이것도 천선이에요. 천선인 거예요. 천선이들. 그러니까 이 밝에서 나온 거예요. 밝다 말이에요. 그럼 이 혁거세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분이 왕이 등장하면 배필이 필요하죠. 왕후가 있어야죠. 왕후. 그게 이제 65페이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왕후가 등장하는 장면도 상당히 이게 극적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극적인 부분은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룡에 대한 문제. 여기 보면 이 발천도 지금 있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령정, 이게 아리영이라는 말이 더 이뻐요. 우리 발음해 보면요, 뭐 사람마다 이렇게 저는 아리영이라는 이름이 더 이쁘더라고요. 좋아요. 이제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다 우물가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 우물과 알과 용의 관계, 이게 지금까지도 용신 신앙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수맥은 다 연결돼 있죠. 물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령정인데 우리 독특한 지구상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계룡이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다는 몰라요 제가. 계룡, 용 중에 어떻게 계룡이 있어요? 닭이 용이야 닭이. 예? 닭이 용인데 계룡의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야, 기 막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스님 그리스 신화보다 더 멋있는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아. 그러니까 용녀예요, 용녀. 이 용녀 신화는요, 법화경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용녀의 성불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것과 이제 뭐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를 주재하죠. 물을 주재하는 그러한 것을 신격화할 때 용을 보통 얘기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의 세계예요. 이걸 갖다 훗날 제 뒤쪽에 가서 좀 더 확장 해석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호국용이 막 잡혀가는 사건도 벌어져요. 용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잠재의식의 세계예요. 용. 그래서 용이 꿈틀거릴 때 우리 안에 용이 펄떡일 때 그때 나라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용이.